그런데 이듬해 봄, 가난한 집 못난 며느리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 그 손 안에 아무도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 거상 이덕중 상단의 유일한 혈육. 그리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그것 없이도 당신 자리를 만들고 싶었던 것 아니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들도 함께 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한 여인이 시댁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두덩이 퉁퉁 부은 채 고개를 숙인 그녀의 앞에 시어머니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지요. 마당에는 시댁 식구들이 빙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안살림을 거덜낼 참이냐? 그 가난뱅이 집 핏줄이 어디 가겠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입술만 꼭 다물고 있었지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그런데 바로 그 이듬해 봄, 그 며느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거상에 안채 대청마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명의 행수가 머리를 조아렸고 수십 칸의 창고마다 비단과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지요. 마당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상단의 짐수레가 줄을 이었습니다. 무릎을 꿇리던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반대로 마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이야기는 3년 전 늦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 중인 집안의 박생원댁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신랑은 박생원의 외아들 박재만 22살의 순박하고 말수 적은 총각이었습니다. 박생원 댁은 포목 장사로 제법 살림이 불었던 집안이었는데 인근 고을에서 혼처를 찾던 중 수소문 끝에 이 씨네 딸을 낙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제는 신부 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혼례 전날부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의 집안이 워낙 가난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던 데다 신부 본인도 그다지 내세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자자했기 때문이지요. 이복녀. 이씨 집안의 무남동녀였습니다. 혼례 당일 신부가 가마에서 내리는 순간 박생원댁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이복녀는 또래 아가씨들에 비해 키가 작았고 피부도 거무튀튀했으며 잔뜩 긴장한 탓인지 걸음걸이도 어색했습니다. 고운 혼례복 안에서도 그 어색함은 감추어지지 않았지요.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고 손목은 새까맣게 탔습니다. 이마에는 아직 덜 가신 버짐 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은 작고 치켜 올라가 있어서 멀리서 보면 인상이 날카로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박생원의 첫 이복녀의 시어머니가 될 이치 마나님은 이복녀의 위아래를 천천히 더니 입술 끝을 살짝 내려드렸습니다. 그 표정 하나로 모든 것이 전해졌지요. 딸이 둘 있던 이 집안의 큰 시누이 박씨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혼례가 끝난 직후 동생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돈도 없는 집 저런 애를 왜 데려왔대. 얼굴이라도 반반하면 모를까. 신랑 박재만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 말 없이 이복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복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서 박제만은 이복녀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오늘 힘드셨지요. 어서 주무십시오. 그것이 그날 신랑이 신부에게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이복녀는 그 말이 어째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복녀의 시집살이는 첫날부터 고됐습니다. 박생원 댁은 포목 장사를 하는 집안인 만큼 안살림이 크고 복잡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뚜막에 불을 지피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틀 앞에 앉아 배를 짜고, 점심에는 머슴들 밥을 짓고, 저녁에는 장부 정리까지 거들어야 했습니다. 이복녀는 군말 없이 시키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 애는 배를 저리 엉성하게 짜놓고 무슨 낯으로 밥을 먹는지, 쌀뜨물을 또 쏟았어. 가난하게 살다 와서 씀씀이가 하나도 없어. 이 집 국화는 20년 전부터 된장 3수저인데 2수저만 넣었네. 읍내 가서 배워온 것이 그것이야. 시어머니의 말 하나하나가 이복녀의 등을 찔러 들어왔습니다. 큰 시누이 박 씨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녀는 친정에 들를 때마다 시어머니 귀에 대고 새로운 흠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복녀가 삭배를 한 필 덜 짰다. 제삿날 매밥을 넘치게 쏟았다. 부뚜막이 지저분하다.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판이었지요. 신랑 박제만은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포목 장사 일을 돕느라 이웃 고을로 돌아다니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이복녀는 그 빈자리를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이복녀가 장부를 정리하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붓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장부의 한 페이지를 다시 훑더니 조심스럽게 시아버지 박생원에게 여쭈었습니다. 아버님, 이달 목면 20석 필 거래 내역인데요. 읍내 김행수한테 외상으로 넘긴 거니 여기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혹 별도 장부에 따로 적어두신 건지요. 박생원이 눈을 가늘게 뜨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외상 거래는 박생원 자신도 깜빡하고 기록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며느리가 숫자를 훑어보고 잡아낸 것이었지요. 내가 어찌 장부를 볼 줄 아느냐. 이복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여러 번 들여다봤습니다. 박생원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복녀의 친정아버지 이 씨의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난한 글방 훈장으로만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딸 하나를 두고 일찍 아내를 여인 호라비로 낡은 기와집 한 채에 책 몇 권이 재산의 전부였지요. 때로 끼니를 걸러야 할 만큼 쪼들리는 살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진짜 정체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거상 이덕중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가출하여 스스로 훈장의 삶을 택한 인물이었지요. 이덕중 영감은 그런 아들을 집안에서 내쫓은 뒤에도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외손녀 이복녀의 얼굴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복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조부 이덕중이 장부를 어떻게 읽는지, 시세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사람의 신용을 어디에서 읽는지를. 아버지 이 씨가 비록 상단을 등졌지만 이복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장부 보는 법과 살아 보는 법만큼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복녀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뿐이지. 장부를 볼 줄 알면 사람이 보인다. 이복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 씨는 이복녀가 시집가던 해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혼례 날짜를 받아놓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뜬 것이었지요. 이복녀는 시집 오기 전날 밤 아버지의 빈 방 앞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방 안 낡은 벼루 아래에는 봉투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복녀는 그 봉투를 치마 속에 넣어 품고 박생원댁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채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이복녀는 여전히 매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무역에서 불을 지피고 삭배를 짜고 장을 담그고 밭을 메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타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그녀는 입술 한 번 삐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텼지요. 그런데 그 무렵 박생원댁 포목 장사에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포목 시세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북쪽 지방에서 연화 작황이 나빠졌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여파로 포목값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박생원은 값이 오르는 것을 보고 눈이 번쩍 뜨여 창고에 재고를 잔뜩 쌓아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사들여 두면 이듬해 배를 벌지. 이복녀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 이유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작황이 나빠졌다는 소문은 실제로는 과장된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근 고을 두 군데의 큰 상단이 이미 비슷한 판단으로 재고를 쌓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이복녀는 장날 저작거리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너도 나도 쌓아두면 봄이 오기도 전에 값이 다시 무너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복녀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에게 여쭈었습니다. 아버님, 재고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이시면 혹 봄에 가격이 내릴 경우 손이 클 수 있지 않을까요? 읍내 2상단과 3상단도 같은 판단으로 움직인다 들었습니다. 박생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가장이 하시는 일에 끼어드네. 글 공부도 못한 것이 무슨 장사 속을 안다고. 이복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물러났지요. 그해 겨울 박생원댁 창고에는 목면이 가득 쌓였습니다. 전개 쓰인 유.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이복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북쪽 면화 작황이 실제로는 나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봄이 되자마자 포목값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박생원댁 창고에 가득 쌓인 목면은 사들인 값의 절반에도 팔리지 않았지요. 이듬해 벌어들이려던 돈이 한순간에 빛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박생원은 사랑방 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분풀이를 며느리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래,
쓸모없는 것이 와서 집안을 거덜내더구나. 이복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자신이 원인인 양 몰리는 것이 억울하기는 했지만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러봐야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밤마다 이복녀는 부엌에 혼자 앉아 남은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빚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느 거래에서 손이 났는지,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밤 늦게 박재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내가 부엌에서 혼자 장부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멈추어 섰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소. 예. 박재만은 조용히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장부를 들여다보다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이 봄에 말한 게 맞았소. 이복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분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생원 댁은 원래 탄탄한 집안이었지만 한 번의 판단, 착오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의 목면은 헐값에 팔았고 외상으로 내줬던 물건들은 돌아오지 않았으며 돌아오는 봄에 다시 물건을 떼어오려면 거래처에 돈을 먼저 치러야 했습니다. 박생원은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읍내에서 돈 좀 굴린다는 변 돈주가 찾아왔습니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겠다며 웃는 낯으로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색을 했습니다. 이자가 낮다니 이참에 빌려다 한꺼번에 갚아버리면 되지 않겠수. 이복녀는 변 돈주가 마루에 앉아 박생원과 이야기하는 것을 부엌 쪽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말투, 눈짓, 약조를 건네는 방식을 찬찬히 뜯어보았지요. 낮은 이자를 내세우는 돈주치고 진짜로 낮은 이자를 받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복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뒤편에 조건이 붙어 있기 마련이었지요. 외조부 이덕중 영감이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돈주가 웃으며 오면 계약서 뒤를 먼저 읽어라. 이복녀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박재만에게만 따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변 돈주분 계약서에 중도 상환 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이자가 낮다고 하지만 중도에 갚지 못하면 담보를 가져가는 조항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재만은 그 말을 흘려 듣지 않고 다음 날 계약서를 들고 이복녀 앞에 펼쳤습니다. 계약서 뒤편에는 작은 글씨로 중도 상환 기한과 담보 조항이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담보는 박생원댁 포목 창고 건물이었지요. 박재만은 계약서를 접어 돌려보냈습니다. 그 무렵 이복녀의 손에는 새로운 굳은 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오른쪽 검지 끝마디 붓대를 오래 쥐면 생기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프더니 이제는 굳어서 감각도 없었지요. 시집올 때부터 있던 손마디의 굳은 살은 배틀과 붓두막이 만들어낸 것이었고 새로 생긴 것은 장부 때문이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가난한 집 며느리의 거친 손으로 보였겠지만 이복녀는 그 손을 내려다볼 때마다 아버지 이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거칠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손이 무른 사람 치고 제 밥벌이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다. 그 말을 들은 것이 8살 때였습니다. 이복녀는 지금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저런 손으로 어느 집 며느리라고. 흉하기 짝이 없어. 이복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손을 치마 속으로 감추었습니다. 억울하지 않다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소리로 내본들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재만이 이웃 고을에서 돌아오다 부엌에서 혼자 무언가를 쓰고 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서서 잠시 바라보았지요. 이복녀는 남편이 들어선 것도 모르고 장부한 귀퉁이에 숫자들을 빽빽하게 적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 아래 구부린 그 등이 작고 고단해 보였습니다. 박재만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아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복녀가 고개를 들어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박재만은 아무 말 없이 빈 찻잔에 냉수를 부어 밀어주었습니다. 이복녀는 그 냉수 한 잔을 두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벽에 흔들렸지요. 큰 시누이 박 씨의 음모가 시작된 것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시집간 지 몇 해가 됐지만 친정을 드나들며 살다시피 했습니다. 남편이 변변치 못하니 친정 재산에 기대는 마음이 컸던 것이지요. 그런데 박생원댁 살림이 기울기 시작하자 큰 시누이의 속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저 며느리만 없애버리면 오빠가 다른데 혼처를 볼 수 있을 텐데, 돈 있는 처가를 얻으면 집안 살림도 살아나지 않겠어. 큰 시누이는 시어머니에게 이복녀에 대한 흉을 더 부지런히 넣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말 없는 말을 섞어가며 하루가 멀다 하고 이복녀의 허물을 보고했지요. 어느 날은 이복녀가 아버지 제삿날 몰래 울었다는 것을 트집 잡아 저 애가 시댁보다 친정을 더 그리워한다는 말을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들을 받아 쌓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복녀를 사랑방 앞마당에 무릎 꿇렸습니다. 이번 달 장날에 팔려던 삼배 5필이 어디 갔느냐. 행방이 없다고 하더구나. 이복녀는 눈을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분 안 했으면 누가 했단 말이냐. 창고 열쇠는 내가 들고 있지 않느냐. 이복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삼배 5필은 실제로는 큰 시누이가 친정에 올 때 몰래 꺼내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고, 증명하려 한다 해도 시댁에서 믿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복녀는 그날 마당에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오래 있었습니다. 장날이면 이복녀는 늘 혼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장에 나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이니 씀씀이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지요. 그래서 이복녀에게는 꼭 필요한 것만 사 오라는 말과 함께 딱 맞는 돈만 쥐어 주었습니다. 동전 한 입도 남기지 말고 돌아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복녀는 그 돈을 꼭 쥐고 장터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복녀의 장보기는 남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살 때 값을 깎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어느 전에서 같은 물건을 더 싸게 파는지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된장독 앞에서는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고, 콩은 손바닥에 올려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배 전에서는 배를 손으로 훑어 오리 고른지를 살폈지요. 마치 장부를 읽듯이 장터 전체를 한눈에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마침 포목전 어른들이 한데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복녀가 곁을 지나치는데 어른들의 이야기가 귀에 걸렸습니다. 이번 봄에 목화 작황이 생각보다 좋다던데 남쪽 3개 고을에서 다 풍작이라는 소문이 돌아. 그래봐야 소문이지 뭐. 운반이 늦어지면 겨울 물량이 딸릴 수도 있어. 아니야, 이번엔 아니야. 내가 직접 아는 사람한테 들은 거야. 이복녀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통째로 귀에 담았습니다.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복녀는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숫자를 굴렸습니다. 목화 작황이 정말 풍작이라면 봄이 지나기 전에 포목 재고를 서둘러 팔아야 했습니다. 값이 떨어지기 전에.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이복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집 앞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이복녀는 장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어물전에서 값을 2군데 견주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멸치를 한 묶음 더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복녀는 뒤따라 들어가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복녀가 부엌 구석에 앉아 삼배 5필이 빠진 창고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눈을 가늘게 좁히고 있는 그때 박재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잠시 후 장부를 들어 천천히 훑어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창고 열쇠를 며칠 전에 누가 더 들고 있었소? 저만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소. 박재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장부를 덮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보겠소. 이복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재만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그러면서도 아내 앞에서는 그것을 크게 밝히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지요. 이복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신 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분명히 느낀 밤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마당을 두드렸습니다. 빗소리는 고요했지만 집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큰 시누이가 친정에 왔다가 시어머니 귀에 새로운 이야기를 넣고 갔습니다. 이복녀가 장날마다 혼자 나가서 아는 사내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었지요. 물론 그것은 장터에서 포목전 어른들 곁을 지나쳤던 그 장면을 큰 시누이 나름대로 색칠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복녀에게 날선말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장날에는 유모를 같이 보내마.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이 집 며느리의 도리가 아니야.
이복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그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재만은 밥상 맞은편에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의 젓가락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지요. 저녁상이 치워지고 난 뒤 이복녀는 부엌에 홀로 앉아 그릇을 닦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릇 닦는 소리도, 아궁이 숯불 꺼지는 소리도 마당의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부엌 문이 열리며 박재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기 방에서 신고 있던 버선발 그대로였습니다. 비가 오니 마당에 내놓은 장작에 무언가를 덮으러 나온 것 같았는데 부엌 앞을 지나다 들어온 것이었지요. 박재만은 아내 옆에 잠시 서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생이요. 이복녀는 그릇 닦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두 글자가 쑤시던 어깨를 잠시 내려앉혔습니다. 박재만이 돌아서 나가려는데 이복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박재만이 멈추었습니다. 봄 전에 재고를 미리 처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화, 작황이 좋다는 이야기가 장터에서 돌고 있습니다. 값이 더 내리기 전에. 박재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빗소리가 계속 내렸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박생원 댁의 사정은 악화되었습니다. 포목 거래처 두 군데에서 더 이상 외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신용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박생원은 인근 고을을 돌며 자금을 융통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어음을 써준 곳에서 상환을 재촉하기 시작했고 박생원 댁 마당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복녀는 그 모든 것을 눈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날이었습니다. 이복녀는 장에 나가 된장과 소금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포목 상단 어른들이 모인 주막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박생원 댁이 저러다 봄을 못 넘기겠어. 창고 건물을 담보로 잡으려는 사람이 벌써 셋이야. 이복녀는 발을 돌려 장을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며느리는 아직도 있대. 가난한 집에서 왔다던데. 아직 있다더구만. 눈치도 없어. 이복녀는 된장 한 사발을 사들고 조용히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른 들판을 가로질러 걸으면서 이복녀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봄이 오기도 전에 먼저 청천벽력이 떨어졌습니다. 박생원이 지난해 여름 몰래 서명한 어음 하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박생원은 자금을 급하게 마련하느라 거래처 한 곳에 불리한 어음을 써주었는데 그 어음의 상환 기한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금액은 박생원 댁 포목 창고 건물과 맞먹는 액수였습니다. 박생원은 그 사실을 며칠 전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큰 시누이는 친정을 떠나 남편 집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안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몸을 피한 것이지요.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생원은 사랑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울고, 머슴들은 당장 물건을 옮겨야 하는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복녀는 그 광경을 마루 끝에 서서 조용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집 올 때 치마 속에 넣고 옷 낡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아버지 이 씨가 남긴 그 봉투였습니다. 이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이 씨의 손글씨로 쓴 짧은 편지였습니다. 복녀야, 내가 이것을 열었다면 그만큼의 때가 된 것이다. 내 외조부 이덕중 영감께서 나를 의절하셨지만 너는 의절하지 않으셨다. 영감께서는 외손녀에게 상단을 물려주신다는 문서를 내게 맡겨두셨다. 그것이 이 봉투 안에 있다. 내가 쓸 때를 스스로 판단하여라. 아버지가 또 하나는 접힌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이복녀는 그것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경상도 일대에서 가장 큰 이덕중 상단의 재산 목록과 외손녀 이씨, 복녀에게 상단 전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정식으로 기록된 문서였습니다. 외조부 이덕중 영감의 도장과 증인 3명의 도장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이복녀는 그 문서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날도 서른 날도 많았지만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꺼내드는 것이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아니 이것 없이도 버텨내고 싶어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복녀는 봉투를 다시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이복녀가 사랑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저 복녀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생원이 피곤하고 지친 얼굴로 내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금이 며느리가 나서서 이러저런 때냐. 이복녀는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복녀는 박생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지가 남긴 문서를 2 손으로 받쳐 내밀었습니다. 박생원이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목을 빼고 들여다보더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복녀는 말했습니다. 이덕중 상단의 외손녀입니다. 시집 올 때 이것을 갖고 왔지만 제 것으로 내세운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집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방 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박생원 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문은 이튿날 아침부터 번졌습니다. 이덕중이 누구입니까? 경상도 일대에서 포목과 양곡 거래를 쥐락펴락하는 조선 최고의 거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 상단의 후계자가 이 집 며느리로 와 있었다니 아는 사람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큰 시누이였습니다. 아까까지 친정꼴 보기 싫다며 남편 집으로 가버렸던 그녀가 채 하루도 안 되어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녀는 이복녀 앞에서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옳게
내가 그동안 많이 서운하게 했지. 이제 잘 지내자. 이복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며느리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가 원래 속이 깊어. 내가 늘 그랬잖아. 속이 깊은 애라고. 이복녀는 그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장부를 폈습니다. 이복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이덕중 상단의 행수를 불렀습니다. 외조부가 돌아가신 뒤 상단을 지켜온 노행수였는데 이복녀의 문서를 확인하고 이틀 만에 달려왔습니다. 마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복녀는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일을 지시했습니다. 첫째, 박생원댁 어음 문제를 정리한다. 어음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한다. 둘째, 박생원댁 포목 창고를 이덕중 상단 거래망에 연결한다. 작은 집안 장사로는 살아남기 어렵지만 큰 상단의 하위 거래처로 자리 잡으면 안정적인 수익이 생긴다. 노행수는 이복녀의 말을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동안 묻혀있던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 조건을 짚는 눈, 사람을 쓰는 방식이 외조부 이덕중 영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이덕중 상단의 재산이 이복녀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외조부 이덕중에게는 이복녀 외의 반계 친척들이 몇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인 이 진사가 별도의 상속 문서를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덕중 영감은 임종 전에 재산을 나에게 맡긴다는 별도 문서를 남기셨소. 저 외손녀의 문서는 이전 것이고 이것이 최후의 문서요. 이복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박재만이 옆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자가 들고 온 문서를 우리 쪽 법사가 보아도 되겠소. 이복녀가 남편의 손 위에 살며시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복녀는 이 진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외조부께서 직접 쓰신 문서라면 거기에 외조부만 아시는 표식이 있을 겁니다. 외조부는 모든 중요 문서의 낙관 옆에 반드시 덕중더종 두 글자를 손으로 더 쓰는 버릇이 계셨습니다. 직접 쓰셨다면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진사의 얼굴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문서를 펼쳤습니다. 낙관은 있었지만 손글씨 덕중 두 글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이복녀가 이덕중 상단의 주인임이 확인되자 박생원댁을 넘보던 채권자들이 하나둘 물러났습니다. 상단 행수가 직접 나서 어음 상환 조건을 조정했고 창고 건물을 담보로 빼가려던 돈주들도 입을 닫았습니다. 박생원은 사랑방에서 나와 마루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로 인해 뒤집어진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타박하고 천대한 그 며느리가 실은 집안을 살릴 열쇠를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이복녀 앞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모질게 굴었다. 이복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용서해 다오. 이복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년의 시집살이가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새벽 부뚜막에 불을 지피던 것, 무릎을 꿇은 채 마당에서 타박을 들었던 것, 남편이 없는 밤 혼자 장부를 들여다보며 버텼던 것, 그리고 이복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박재만과 이복녀는 오랫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재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복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부를 보는 눈이 다른 사람과 달랐소. 첫 해봄에 아버지 포목 재고 문제를 짚었을 때부터 알았소.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앞에 나서지 않았지. 이복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서면 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알았소. 박재만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왜 그 봉투를 열지 않았는지도 알 것 같소. 그것 없이도 이 집에서 당신 자리를 만들고 싶었던 것 아니오. 이복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가가 젖었습니다. 박재만이 아내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조용히 감싸 쥐었습니다. 고생했소. 봄이 왔습니다. 이복녀는 이덕중 상단의 안살림을 맡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행수와 함께 거래처를 정비하고 박생원댁 포목 창고를 상단의 거래망에 연결했습니다. 2달도 지나지 않아 박생원댁 살림은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마당에서 며느리를 타박하는 일도 없었고, 큰 시누이가 드나들며 흉을 넣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큰 시누이는 이복녀와 눈이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복녀는 그런 것에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복녀는 혼자 부엌에 앉아 불 앞에 손을 쬐었습니다. 시집 오던 날 밤 처음으로 혼자 불을 지폈던 그 부뚜막이었습니다. 지금은 머슴이 불을 지피니 이복녀가 직접 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녀는 가끔 여전히 이곳에 와서 혼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 씨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해 여름 어느 날 이복녀는 읍내 외진 곳에 있는 작은 글방 앞에 섰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그를 가르치던 그 낡은 방이었습니다. 글방은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지만 이복녀는 그 앞 담장 아래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봄에 핀 이름 모를 들꽃 몇 송이가 담벼락 아래에 피어 있었습니다. 이복녀는 들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봉투 열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장부를 볼 줄 알면 사람이 보인다. 이복녀는 그 말 아래에 이제 자기 자신도 더 잘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무릎을 꿇고 타박을 받고 혼자 장부를 들여다보던 그 시간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이덕중 상단은 이복녀의 손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외조부의 낡은 방식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3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며 배운 것들을 녹여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귀동냥한 시세, 장날마다 눈여겨본 사람들의 움직임, 창고, 장부에서 읽어낸 흐름들. 그것이 모두 상단을 운영하는 눈이 되었습니다. 박재만은 묵묵히 아내의 곁에 있었습니다. 바깥일과 먼 고을 거래는 그가 맡았고, 안살림과 장부는 이복녀가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잘 맞았습니다. 박생원은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재만아, 내 아내한테 잘해라. 박재만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로부터 몇 해 뒤의 일입니다. 이복녀는 이덕중 상단을 경상도에서 두 번째 손꼽히는 상단으로 키워냈습니다. 10명의 행수가 그녀 앞에 머리를 조아렸고 전국 각지에서 온 짐수레가 창고 앞에 줄을 이었습니다. 박생원댁 살림도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이복녀에게 살림을 맡기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생원댁 며느리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 올 때는 몰랐는데 참 보는 눈이 없었지, 우리가. 이복녀는 그런 말들을 듣고 웃었습니다. 오래전처럼 서럽게 웃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박재만과 이복녀는 뒤뜰 담장 아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아래 들꽃이 또 피어 있었습니다. 박재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 와줘서 다행이요. 이복녀는 잠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멀리서 저녁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지요. 흙 속에 묻힌 것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내는 법이라고. 그 빛이 늦게 나온다고 해서 덜한 빛이 아니라 오래 묻혀 있던 만큼 더 단단하고 오래 가는 빛이 된다고.